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부분을 좀 우리가 배울 텐데, 이철우 교수님은 이제 오늘 주제하고 조금 더 이제 뭔데, 아까 신동수 교수님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후 문제나 아리백, 이건 다 이재명이 얘기했던 거, 아리백 뭐, 그거 알아요 뭐, 이거 했던 거 있죠. 아리백은 가짜다, 이 전문가입니다. 이제 박석순 교수님도 계시고, 이철우 교수님도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오늘은 어떤 주제인지 또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좌파를 깰 수 있는 실질적인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모셨는데, 이철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이철우! 감사합니다. 아까 우동규 교수님이 그 먹이사슬 얘기를 하셨는데, 먹이사슬 얘기하셨고,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 우리는 그 먹이사슬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먹이사슬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먹이사슬을 부수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은 사실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 어디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전교조가 그 식자재 공급인데, 식자재도 사실은 크게 보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 공급 루트거든요. 공급 수단인데,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에너지 산업이 국가의 중추이고 산업 규모로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분야에 이권이 그렇게 많고, 장지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정선거, 생명을 무릅쓰고도 부정선거를 해서 권력을 차지하면 제일 먼저 손보는 곳이 에너지 분야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짧게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의 민낯이라는 책을 집필 중이고, 그 내용의 일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꺼졌네요. 되겠죠? 자, 에너지 문제를 보는 큰 틀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에너지 문제는 크게 에너지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환경 그리고 경제 문제 이렇게 얽혀 있어서 이 3E의 월치라고 해요. 둘이 월치를 치는 것도 뭐 쉽지 않은데 세 개의 균형을 맞추는 건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문제는 사실은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트래디셔널 바이오퓨얼이라고 해서 이제 목재 같은 전통적인 그 연료고요. 석탄, 원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핵, 원자력 발전소, 나머지 이제 뭐 다 합치면 신재생이 요만큼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제 석유가스 탐사를 공부한 사람이고,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에너지 문제는 국제 정치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정치를 공부하다가 이충훈 박사님도 한때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국제 정치에 굉장히 큰 플레이어 중에 한 사람이니까 중국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김상순 박사님을 알게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에너지 이 여러 가지 구성 이렇게 되는 거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화석연료 시대가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우디 아람코의 석유 장관일 때 야마니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기 시대가요, 돌멩이가 부족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야마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석기 시대는 돌멩이가 부족해서 끝난 게 아니라 돌멩이보다 훨씬 좋은 소재, 그죠? 우리 청동이 나와서 끝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석유 시대도 석유보다 더 좋은 에너지가 나오면
끝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수소가 되거나 아니면 핵융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재생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다른 굉장히 긴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별로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질문하시면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와 있냐면 에너지는 더 많이 써요. 여기 보면 이 그래프가 보여준 게 19세기부터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인류 전체가. 인구가 늘어났고 생활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를 사기는 맞습니다. 100% 사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신있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좌파들의 돈줄이거든요. 세뇌를 하고 그걸 이뤄냈어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이 신재생, 지금 요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최초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1960년대, 70년대는 얼터너티브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대안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거다. 그런데 조금 해보니까 이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안에너지라는 말을 못 썼어요. 그걸 살짝 바꾼 겁니다.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그럴듯한 이름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세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기후변화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들이 뭐라고 떠들었냐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큰일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최근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기후변화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구온난화를 한참 떠들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한 10년 정도 기후가 다운됐어요. 근데 이게 온난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라고 레토릭을 바꾼 겁니다. 이 레토릭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아까 지금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가 0.003%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물질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근데 하여튼 그 얘기는 여기서 오늘 더 안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조합의 에너지들이 필요해요. 사실 전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석유가스 같은 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에틸렌의 주요한 원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유도 플라스틱에 소재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다양한 종류가 필요한데 이상적인 에너지는 없습니다. 이게 테리아라고 업계에서 얘기하는데 There are no ideal answers. 에너지의 어떤 이상적인 형태가 있다고 얘기하는 인간이 있으면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제 에너지 믹스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건데 이 용어를 이제 아까 우동주 의원님께서 정두환 의원 얘기 돌아가신 정두환 의원께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 세미나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인상 깊었던 게 열심히 이제 에너지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발표자로 이렇게 갔었거든요. 갔는데 모두 발언을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제 전문가들 다 막 한전에서도 오고 산업부 관리도 그랬거든요. 근데 딱 들어요. 내가 보니까 에너지 문제 공부 조금 해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당신들이 여기까지 다 막 전문 용어 써가지고 막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마 가슴 뜨끔했을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런 용어들을 써요. 어려운 용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용어를 몇 개 알아두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까 제목을 에너지 리터러시, 그러니까 에너지 문해력, 이해력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에너지 믹스라는 건 1차 에너지원의 조합이에요. 석탄, 석유, 뭐 천연가스, 원자력, 여러 에너지원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가게에서 가계부를 쓰신다면 수입을 어느 항목에 얼마 정도 비율로 배정할까 하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고, 그래서 이 에너지 믹스에서는 국가별로 최적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안보 측면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와 무기는 가격으로만 구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가 나간다면 대한민국 모든 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담보를 해야 되고, 국가의 가장 1차적인 책무는 국방, 나라를 지키는 거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거가 끊으면 근대 문명 국가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보 측면에서. 그 다음에 안보를 중요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에너지를 쓸 수도 없고 경제성을 좀 생각해야 되고요. 환경도 물론 고려를 해야죠. 그래서 각국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에너지 믹스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 에너지 믹스에서 이 화석 연료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무조건 그 탄소 중립이 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줄인다는 거하고 에너지를 교체한다고 하는 거를 개념을 똑같이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 많이 안 들이고. 근데 그 돈이 안 되니까 좌파들이나 전 세계 어느 정부도 그걸 안 하려고 할 뿐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를 보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2.8%입니다. 그런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집에서 고전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디오에 아주 그냥 미치죠. 귀가 그냥 어느 날 이거는 못 듣겠어 하면 이제 뭐 그냥 그 다음에는 보는 게 없어요. 그죠? 돈을 막 쓴다고. 근데 자기가 사실 음악 듣는 시간이 사실은 평균으로 내보면 하루에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막 억대의 오디오를 산다. 그거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게 정상적이냐? 전 세계 에너지, 이게 우리나라 거예요. 전 세계 에너지 믹스를 보면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뭐 이상한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중근 선생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 국제정치는 잘한다고 상 주는 놈도 없고 못한다고 벌 주는 거는 자기 나라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 무기를 들지 않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에서는 저는 항상 그래요. 남의 나라 어떻게 하는지 대강 하는 척만 하면 됩니다. 그걸 뭐 우리가 나서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운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밖에 안 돼요. 우리가 100%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한다고 해도 전 세계의 기후는 하나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런 일을 왜 그렇게 우리가 열을 내서 해야 되냐고요. 그럼 미친 짓이지. 그죠? 정말 미친 짓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이상한 나라는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석탄은 이 사용하는 양이 전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전력 생산하는 데는 석탄이 엄청나게 비중이 많습니다. 이거 왜 그래? 전기가 현대 문명, 지금 요새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따지고 보니까 석탄이 가장 싸게 먹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충청도에 있는 보령화석 화력 퇴출시키고 있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세먼지? 아니 짱깨들이 보내는 거 아니야. 그걸 왜 우리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경제성 있는 발전원을 죽여버리냐고요. 이거 미친 짓입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화석 연료가 왜 신재생 에너지하고 다른지 여기를 잘 봅시다. 화석 연료는 1차 에너지이고 주요 소재이고 상품 거래가 활발한 에너지이고 전략 물질. 화석 연료 없으면 비행기, 함정, 탱크 다 오동치. 최근에 북한 평양에서 그 평양역 인근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가 다 불나서 없어졌다는데요. 저는 그게 미국이나 모사드나 뭐 하여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략 물자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는 세금이에요. 여러분들 담배요금 조금만 올려도 무지하게 반응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유류에 붙어있는 세금은 어마무시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과 주요 산유국을 빼고는 대부분 그래요. 유류에 막대한 세금을 붙여가지고 정부 예산으로 씁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 처먹어요. 정말로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오려면 화석연료가 낸 세금을 신재생 에너지가 낼 수 있을 때 진정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금방 화석연료 시대가 끝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직류전기만 생산해요. 여러분 대부분 이게 뭐예요? 교류로 우리가 쓰죠? 그래서 직류전기 생산하면 이거를 컨버터라는 거를 써가지고 교류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에너지는 한번 형태를 바꿀 때마다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100% 바꿀 수가 없어요. 물리 법칙상으로. 물론 바이오 연료는 이제 화석 연료처럼 쓰니까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화석 연료의 유일한 장점은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거죠.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은 뭐예요? 이 불규칙하고 간헐적으로 일어나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 2년 전에 독일의 북해에서, 독일은 북해 풍력 발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바람이 안 불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은 전력망이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이 풍부한 노르웨이나 이런 쪽의 전력을 좀 거기에 땡겨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 갑자기 이게 뭔 난리야. 이게 자기네 비상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제 유럽망에서 분리시켜버리겠다고 했어요. 왜? 기후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기후에 이 좌우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후에 좌우되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백업 설비를 유지해요. 백업 설비를 유지하면 거기에 설비 그대로 놓고 거기에 직원들 다 있고 관리를 해야 돼요. 아니 애시당초 그러면 그 신재생 에너지 하지 말고 그 백업 설비로 발전하고 말지 어디로 그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편제, 에너지 밀도가 무지하게 낮아서 풍력발전기 한 개 설치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공장을 돌릴 수도 없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운영의 단점 방향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광물 자원을 소비해요. 원자력 대비 원자력 발전량은 기초로 해서 평균 똑같은 단위 1kWh를 생산한다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구축에 드는 원자재의 양이 몇 배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0배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재생 에너지가 친환경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낮은 이 ROI라는 거 아마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알 텐데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투자한 금액 대비 거둬들이는 수익의 비율입니다. 근데 에너지 이 ROI는 에너지를 1 넣고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석유가 한참 찾기 쉽고 채굴하기 쉬울 때는 석유의 이 ROI가 10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만원 에너지를 넣어서 들여서 이제
석유를 채취하면 100배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게 한 20 내지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이 ROI가 1을 넘는 게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이 미친 짓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의 기사를 보다 보면 뭐 엄청 싸졌다라는 기사를 봐요. 그때 나오는 대표적인 용어가 LCOE예요. 균등화 발전 비용,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라고 해가지고 전력을 발전할 때 그 비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맹점이 여기인데 발전소 울타리 안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총 비용이 건설비, 운영비, 연료비, 폐기비, 자원비용하고 발전량으로 나눠서 LCOE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발전소 울타리 안에서의 비용만 계산해요. 근데 전기는 발전소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쓰려면 뭐를 해야 돼요? 송전해야 되고 또 주파수를 유지해줘야 돼요. 주파수 유지하려면 백업 설비 필요한 겁니다. 항상 발전량이 들쭉날쭉이니까 그걸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이 전등이 불이 깜빡깜빡깜빡 하고 그런 거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전기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순간적으로 내가 스위치를 하나 켜는 순간 발전소, 어떤 발전소가 그만큼 더 생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주파수가 불안정해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주파수는 세계 최고의 거의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요새는 뭐 이거 그러니까 그런 품질이 아니면 산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산업, 반도체 산업, 정밀화학, 정밀 뭐 기계 산업 이런 거 모두 다 전기 품질에 달려 있어요. 북한에서는 못해요. 여러분들 뭐 북한 경제 개발한다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공장 북한에 세우면 뭐 북한 잘 살 것 같죠? 천만의 만만. 전기 품질이 감당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성공단 했잖아요. 개성공단 전력은 우리가 다 공급했어요. 남한의 전력망이 거기에 깔렸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뭐 추가 비용이 치러지고, 그래서 통상적인 LCOE 홍보 자료에는 이 총처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제 국제에너지부에서 이 LCOE를 Value Adjusted라는 용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인테그레이티드 된 시스템 비용 전체를 넣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어느 언론사도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죠.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에너지 비용은 여기 보면 발전 단가가 여기 보면 풍력하고 태양광은 이 정도예요. 백업 설비 이거만큼 더 해줘야 돼요. 송전망 확충 비용 이만큼 들어줘야 돼요. 실제 총 비용은 원자력의 2배 이상입니다. 그죠? 비싼 거예요. 이게 싼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재생은 비쌉니다. 비교해 봅시다. 원자력 발전 단가 56원이에요. 자, 석탄, LNG는 뭐 수입해오니까 비싸요. 태양광, REC 포함해서 200 내지 250원. 풍력 250원. 여러분, 이거가 싸지. 이거 두 개 놓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쓰고 싶으세요? 한번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REC는 리니어블 에너지 서티피케이션에서 이게 1메가와트당 저걸 하나 발생하고 저거를 거래 단위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작은 양의 태양광이나 이런 거를 발전하면 사업자로서 인정받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도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그런 장치를 조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 보조금이 이렇게 낮은데 에너지 이거를 보조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3대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여기 보면 이게 한전 거거든요. 파란색 한전의 전체 누적 부채가 2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젊은이들의 미래의 빚을 에너지 영역에서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젊을수록 신재생 에너지의 맹점에 대해서 더 날카롭게 공격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반대하고. 왜? 그게 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빚입니다. 여기 부채.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 부채가 에너지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여기 보세요. 부채율이 급격하게 한전의 부채율이 2020년에서 22년까지 급격하게 올랐어요. 2022년이 윤 대통령이 집권한 해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가파르기가 훨씬 완화됐죠. 이거 왜 그러겠어요? 문재인 때 미친 듯이 원전을 멈췄어요. 그거 빚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비싼 발전을, 그 값싼 발전을 멈춰버렸을 때. 보이지 않습니까? 자유로, 명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국부를 늘려야 돼요. 이 명확한 사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때 원전 발전 어떻게 했나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2017년에서 21년까지 원전 발전량의 이게 커패시티 팩터라는 게 발전기 용량이 있으면 얼마를 돌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동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75%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거의 90%. 이게 22년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여기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원전 가동하니까 발전 비용 낮춰지고, 그러니까 부채가 줄을 수밖에 없죠. 그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전력 요금이 무지하게 낮아요. 이게 녹색이 미국 거거든요. 미국이 슈퍼 파워로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에너지 비용 싸고, 두 번째 식량 자급되고. 에너지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독일은 폭망하고 있죠, 요새. 왜? 전기요금이 그렇게 비싼데 어떻게 산업이 유지가 됩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200년, 300년 된 기업이 다 미국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전기요금. 여러분들 지금 겨울인데 영국 런던의 일반 가정의 난방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전기요금이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해서 8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그 비싼 전기요금 내면 살만 하시겠어요? 그 정도 내시는 건 없죠? 아무리 전기를 많이 쓰셔도 가정에서. 에너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요. 프랑스가 낮은 이유는 뭐예요? 프랑스는 원전이 많잖아요. 그죠? 프랑스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또 전력공. 그래서 낮은 전력이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뭐냐? 공짜가 아니거든요. 미래 세대는 여러분들이 갚아야 할 미래 세금이에요. 세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 문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을 공격하고 저들의 아성이 이 신재생 에너지의 이권에 묶여 있어요. 그걸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우리의 먹이사슬을 만들어낼 기회가 생길 겁니다. 이러면 이제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아까 이용률 이게 나오죠? 여기 보면 이용률. 이게 커패시티 팩터라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냉장고 사는데, 한 달에, 요 정도만 쓴다고 그러면 냉장고 왜 사냐고 그럴 겁니다. 안 그러시겠어요? 이거 왜 사요? 왜 이걸 하냐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망보강비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원전 발전이 동해안에 많은데 제일 마지막에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동해안의 원전의 발전량 가운데 연간 50테라와트 정도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전 설비를 서울 쪽으로 보내야 돼요. 50테라와트가 서울시가 1년 쓰는 전기량이에요. 그게 지금 원전에서 송전망이 없어서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남해 서남해에 풍력 발전한다고 하면서 140조 돈을 투자하려고 해요. 진짜. 그 송전 설비 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자력은 세계 수준 건설 단가하고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기저부하로 90% 이상을 가동하면 상당히 유리한 에너지 조건을 가질 수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다가 신재생을 덧붙이는 바람에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이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재생 절대로 친환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재정에, 우리나라 살림에 무지하게 큰 주름살을 지금 안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이 신재당 비용은 어떻게 되냐? 가능성의 대가를 치르는 거고요.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전력은 사실 60%는 화석연료로부터 나와요. 우리는 화석연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입에서 써야 되지만, 수입에서 쓴다고 해도 석탄을 쓴다고 그러면 상당히 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30%는 이제 9%는 원자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여지는 우리는 원자력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원전 쪽에 치중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되냐? 정부라는 데는 에너지 집약도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뭐 신재생 에너지 비율 이 개소리 하고 있는데 정말로 개소리입니다. 이걸 해야 돼요. 국가가 할 일은 에너지 인텐시티를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에너지 집약도라는 건 GDP 1달, 이거 보통 $1,000어치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양을 그러니까 이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그래서 측정 방식은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실질 GDP로 나눈 값이고, TOE라는 건 에너지 형태가 굉장히 많죠. 전기, 열, 뭐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오일 한 드롭, 오일 1배럴의 그 가치로 다 환산해가지고 에너지 양을 정해요. 그거를, 토탈, 오일 이퀴벌런트라고 해가지고, 오일로 환산한 에너지 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에너지가 낮을수록 효율이 높고 경제국과 선진화되어 있다는 걸 알려준다. 근데 이제 이 에너지 집약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갈 길이 멀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분발하면 엄청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죠. 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제일 높죠? 이거 낮을수록 좋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낮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 UK. 망한 나라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독일 에너지 집약도는 낮아요. 그런데도 에너지 비용이 높으니까 기업이 떠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근데 에너지 집약도가 이렇게 좋은 나라도 에너지 비용이 높으니까 해외로 기업이 나가는데, 에너지 집약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높아진다? 기업을 왜 여기서 합니까? 노란 봉투 때문에 뭐 살아남기도 어렵겠지만, 그래서 기업이 떠나는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이게 올바른 정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에너지가 풍부하지만 에너지 인텐시티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꾸준히 낮추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우리하고 에너지 부전 측면에서 거의 비슷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여기에요. 여기. 우리는 여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본 따라잡는 목표를 세워야죠. 그러면 그건 뭐를 의미하냐? 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기해야 돼요. 효율 향상이라는 게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여기 보면 단열 필름을 시공한다든지 효율 향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의 먹이사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효율 향상 서비스업은 큰 회사가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나 공장별로 이렇게 할 때 거기에 그걸 서비스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자나 인증받은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효율 향상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원전에서 이제 우리가 전력이 남는다고 했죠? 여기 보면 50테라와트 정력이 200년 남아요. 동해안 지역에서. 서울시에서는 요건데 이거보다 많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남냐? 송전을 못하기 때문에. 송전탑 세운다고 그러면 막 반대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냥 못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상북도 지역에서, 그러니까 부산 포함해서 영남지방에서 쓸 수 있는 거의 221%, 2배 넘게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전력을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지금 무지하게 공을 들이고 있는 거로 알아요. 이걸 하려고. 그런데 이 50, 6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신한울 1, 2호기가 이제 2030년부터 가동되고 이제 이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전기가 남을 텐데.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여기 남는 전기,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프로 보면 여기 빨간 선이 남는 거 이게 생산량이고요. 실제 소비량은 요 희미한 그래프인데, 그래서 남는 양이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빨리 처리해야 돼요. 정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한다고 그러면 이 문제 고민해야 되고 이거를 창의적으로 풀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남는 전기가 이만큼 되는데 메타가 23년 쓴 전기가 이만큼이에요. 이 남는 전기로 메타가 1년 쓰는 양의 2배 이상을 제공할 수 있어요. 아이슬란드 한 국가가 쓰는 양의 2배 이상, 마이크로소프트가 쓰는 거에 2배, 구글이 쓰는 거에 2배, 그죠? 삼성이 쓰는 거에 뭐 한 1.8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전기냐. 이거 효율적으로 써야죠. 경상북도가 부장이 고민하고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이 회사들이 다 어떤 회사들이에요? 미국 회사들이에요. 이재명 정부하고 딜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그래서 우리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를 저는 그래도 에너지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저는 에너지 디지털 뉴딜을 해야 돼. 뉴딜 정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전력 고속도로, 그렇죠. 송전망 지금 못 싸우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되고, 기업에게는 최저 요금을 제공하고 국가에는 송전망 비용을 절감하고, 가장 좋은 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그렇죠. 만약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세운다고 그러면 납품업자 살고 거기에 좋은 일자리가 몇 개가 생기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야지. 그래서 국가 에너지 정책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믹스의 최적화라는 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에 올인하는 건 노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깜빡깜빡하는 그 전력 밑에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으니까 해피해요. 지금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렸을 때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절로 가면. 그래서 에너지 최적화할 때 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캐리어예요. 이상적인 해결책은 없다. 그러면 이건 다냐? 그렇지는 않아요. 언제나 최적화할 때는 항상 언제나 더 나은 방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실행해나가요. 보수 정신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살을 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항상 티아스입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이게 정설입니다. 여기까지 제